자, 5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입금과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사업 수익 금액이 되겠죠.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까지 차감한 금액을 사업 수익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업 회계 기준과 같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요 회계 처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무조정의 예라고 나와 있죠. 장부의 외상 매출을 누락한 경우, 여러분들 지금 법인세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1번까지만 보시고요. 법인세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동그라미 2번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부의 외상 매출을 누락했다. 즉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자, 이랬을 때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는 것이냐,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보시면 세법상의 회계 처리에서 장부의 외상 매출을 누락했다고 해도 세법상도 회계 처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 회계 기준상의 그 회계 처리, 이걸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장부에서는. 그렇죠? 자, 세법상으로 회계 처리를 한번 보시면 일단 세법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즉 그 세법상의 수익인 입금의 귀속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 매출을 인식을 하셔야겠죠. 이 외상 매출이기 때문에 차변의 매출 채권 그리고 대변의 매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원가도 같이 이제 취급을 하다 보면 대변의 제품 70 사라지면서 차변의 매출 원가 비용 70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오게 되겠죠. 교수님, 저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법인세를 공부하실 게 아니라 회계학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법인세 지금 쭉 진행되잖아요. 회계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병행을 하셔야 돼요. 장부의 외상 매출을 누락한 경우, 만약에 외상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법상의 회계 처리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 여기서 지금 사업 수익 금액은 이렇게 지금 산출한다라고 배웠잖아요. 이거는 기업 회계 기준도 똑같이 하고요. 세법도 똑같이 취급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장부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이 기업 회계 기준을 다 충족을 하면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장부와 세법상의 차이는 없어요.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귀속 시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식과 같이 장부의 외상 매출을 아예 누락을 했다. 얘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지금 이랬을 때 세법에서는 매출 그대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대로 기록하고 세법상의 입금과 송금에 대한 귀속 시기에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그냥 이 분계 자체가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얘로 바꿔보면 없는 분계를 이 분계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이 분계 될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손익 항목 다 제외시키라고 했었죠. 그리고 왼쪽에 남아있는 거는 무조건 입금 산입, 오른쪽에 남아있는 건 무조건 송금 산입하시라고 했어요. 왼쪽에 남아있는 거 매출 채권 입금 산입하시면 되고요. 매출 채권 100 기록하시고, 뭐예요? 매출 채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입금 산입 플러스 조정이니까 유보 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송금 산입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뭐예요? 송금 산입은 마이너스 조정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와 관련된 차이인 마이너스 조정, 마이너스 유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무조정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죠. 이건 그냥 세무조정 연습하려고 사실 제가 이거에 넣어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외상 매출이 아니라 현금 매출인데 회사가 이걸 아예 누락시켜 버린 거예요. 회사의 통장에는 이 현금 매출이 인식된 사실이 없습니다. 즉 거래를 뭐 계좌이체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외상 매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 계산서 같은 것도 끊지도 않고 신용카드 매출 점표 같은 것도 끊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현금을 수령한 거예요.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외상 매출이 누락되었을 때 세법상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현금은요 들어왔다가 나간 걸로 봅니다. 즉 들어왔을 때 매출 100 인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현금이 그대로 흘러나갔다라고 봅니다. 누구한테 나갔어요? 이거를 실제로 가져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사회유출 처분하시면 돼요. 뭐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기타 소득 이 4개 중에 하나로 처분을 하시면 되고요. 이 귀속자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뭘로 처분해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시면 되고요.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현금 매출 누락인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왔다가 누군가 빼간 걸로 본다. 그 빼간 사람한테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빼간 사람을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밑에 나와 있는 송금 산입에 대한 분계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얘도 뭐 차근차근 해보면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옮겨보면 그냥 이 분계가 되겠죠. 장부상의 분계 현재 없으니까. 자, 이때 어떻게 돼요? 현금, 연금, 차변, 대변 똑같은 금액이 있으니까 없어져도 되겠죠. 그리고 매출 없애도 되겠죠. 빨간색 손익분계는 제외하고 세무조정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차변이 뭐 남아요? 사회유출에 대한 분계 나오죠. 뭐 왼쪽에 왔으니까 무조건 입금산입 그리고 매출채권 100 사회유출 처분했으니까 귀속자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여처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송금산입하시라고 했었죠. 송금산입 마이너스 조정이기 때문에 제품, 자산부채에 대한 차익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세무조정 그냥 연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실 건데 두 번째 내용은 자산의 양도 금액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말합니다. 그럼 재고자산의 양도 금액은 뭐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거 방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거 사업수익금액 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 재고자산을 양도를 하면 뭘로 기록해요? 매출액으로 기록을 하죠. 그 재고자산의 원가는 뭐? 매출 원가로 기록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1번에서 봤던 내용이고 우리가 2번에서 보는 내용은 이러한 재고자산들 외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이렇게 기록되는 재고자산들 외에 나머지 자산의 양도 금액을 말합니다. 뭐 있겠어요? 뭐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거, 뭐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양도 금액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방가로 1번에 나와 있는 게 자산의 처분 손익이에요.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의 양도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산의 처분 손익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순액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분계예요. 토지 100원짜리를 현금 120 받고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뭐 남아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20 이렇게 차대변의 차이를 조정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이죠. 빨간색으로 제가 기록을 했죠. 자, 세법은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뭐 같은데 얘는 그냥 총회법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가액은 입금,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겠죠. 송금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 한번 볼게요. 세법상의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처럼 순액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세법은 현금 120 받아왔다 라고 한다면 120만큼 입금 다 잡고요. 토지 100원짜리가 처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원가 송금으로 다 잡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겠죠.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현금, 연금 똑같으니까 없애고요. 그 다음에 토지 똑같으니까 없애고요. 그 다음에 그럼 뭐 남아요? 유형자산 처분이 20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입금 120 여기 송금 100 세무조정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빨간색에 대한 내용은 없애고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뭐예요? 세무조정 발생되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순액으로 기록하던 아니면 총액으로 기록을 하던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값은 20으로 동일하잖아요. 세무조정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근데 세무조정이 발생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뭐 장부에서 어떻게 계상했는지에 따라서 뭐 다 세무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장부에서 제대로 계상을 했으면 일반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자산에 유보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뭐 그 자산이 처분되면 딸려있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도 반대의 세무조정, 뭐라고 해요 이걸? 추인을 통해 가지고 처분을 하셔야겠죠. 취득했을 때 장부상의 토지의 가액은 이렇게 100원이었어요. 근데 이걸 토지를 취득을 했을 때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보니까 유보 처분을 해가지고 세법상의 장부가액은 110원이었대요. 그럼 그에 대한 차이가 존재를 하겠죠. 요거는 그냥 쉽게 토지에 대한 처분을 할 때 토지와 관련된 유보나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와 반대되는 세무조정, 뭐라고 해요? 추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와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배운 차근차근한 세무조정으로 한번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옮기는 그러한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보면, 세무조정에 대한 분계를 한번 해보면 현금여금 같으니까 없애고요. 그 다음에 토지 얼마만큼 차이 나요? 10원만큼 차이 나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없어지겠죠. 얼마? 20. 그 다음에 송금 110, 입금 120.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130으로 동일하죠. 자, 그럼 어때요? 빨간색 손익과 관련된 항목 다 없애고요. 남아있는 조정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오른쪽에 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송금산입. 토지는 뭐에 대한 차이예요? 자산과 관련된 차이죠. 뭐?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인데 지금 송금산입인 마이너스 세무 조정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해주시면 되겠죠. 결국 뭐예요? 토지에 100이라는 유보가 딸려 있었는데 토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와 딸린 유보도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추인이 된다. 그래서 이 분기가 발생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 세무조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을 하시면 제가 방금 이렇게 해드린 이러한 내용 있죠. 요거 굳이 안 하고도 그냥 유보에 10, 유보 10 딸려 있으니까 유보 처분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유보 10 요런 분계가, 이런 세무조정이 나오게 되겠네 라는 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세무조정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사업수익 금액과 요거 매출액과 관련된 요거,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처분손익, 요거는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뭐 귀속 시기에 대한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귀속 시기가 같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기업회계기준상의 내용과 세법상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장부에 제대로 반영을 해놨으면 일반적으로는 발생되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좀 이제 암기가 필요하시고요. 자기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요. 자기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정리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거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고 해서 자기 주식의 구분과 자기 주식 처분 손익에 대한 구분, 그리고 자기 주식 소각 손실인 뭐예요 이거? 감자차익, 감자차손,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기 주식은 기업회계기준상으로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게 자산이라고 했었죠. 자기 주식은 세법상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상으로 자본 항목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세법상인 자산 항목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면서 뭐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아직 있으려나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잠깐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걸 봤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를 저희가 메모장에 했었나 보네요. 노트에다가 없앴네요. 자, 뭐 이러한 세무조정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세무조정 제가 밑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잉여금,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었죠. 하지만 처분과 관련된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요. 뭐 법인세법에서는 입금과 송금으로 보게 된다라고 공부했던 것도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주식 소각 손실입니다. 소각과 관련된 것은 장부도 즉 기업회계 기준도 세법도 똑같이 자본 항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달라지는 거는 뭐예요? 얘만 달라지죠.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처리. 이거는 뭐 취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기 주식의 그냥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기 주식 자체는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의 취급이 다르고요.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의 취급도 다르고요. 자기 주식을 소각했을 때의 취급만 같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무조정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이거 정리가 잘못됐죠.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오타 수정할게요. 요게 아니라 수정된 것으로 제가 올려놓긴 할 건데 입금 산입 유보 요렇게 수정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무조정의 예를 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이 이제 분계를 통해서 또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와 처분했을 경우와 소각했을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요. 자기 주식에 대한 내용, 요거는 자본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세법상으로는 자산이기 때문에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으로 옮기면 자본을 없애고 자산을 계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세무조정이 발생이 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언급드리고 갈게요. 이거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저번 시간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4주차 아마 네 번째 강의인가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우리가 주의하실 내용은 요거였죠. 세법상으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입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왜? 자기주식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했으면 그것과 관련된 것은 처분이익인 입금이 된다라고 세법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이를 세무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했을 때에는 장부상의 처리와 세법상의 처리가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때 남아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유보를 추인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산의 차이도 기타를 통해서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의 내용이고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나오는데 이것도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기업회계 기준은 수익, 그리고 세법은 입금. 그래서 서로 간의 차이는 발생되지 않아요. 하지만 차이가 발생되는 건 바로 이거죠. 만약에 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무조정은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입금불산입 기타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이월결손금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몇 번 봤던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리하실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이월결손금 있죠.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가지고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입니다. CF 보시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 발생분에 한한다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월결손금을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이때 공부하시는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에 발생되는 결손금만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한 20년 전에 발생된 것도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죠. 자산수증이익 뭐예요? 누가 나한테 자산을 공짜로 준 거. 채무면제이익은 뭐예요? 내가 갚아야 되는 채무를 누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준 거. 그럼 뭐예요? 나는 그만큼의 이득이 생긴 거잖아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2월 결손금이 아직까지 있다, 발생 연도에 제한이 없는 100년 전에 발생한 거든 뭐 10년 전에 발생한 거든 20년 전에 발생한 거든 어쨌든 내가 2월 결손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업은 뭐예요? 예전에 언젠가 내가 적자가 발생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이 적자를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 이익을 통해서 상계 처리를 하겠다, 충당을 하겠다, 보전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2월 결손금이 있는 기업들은 어려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이 생겼을 때 이 2월 결손금을 없애는 데 그 이익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요거는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게 2월 입금입니다. 2월 입금은 뭐 이런 거 읽어보시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예제를 먼저 보시고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1기에 외상매출금 100을 누락을 했어요. 원래는 이때 이제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세법에 의하면. 근데 이걸 누락하고요. 2기에 실제로 현금이 들어올 때 그때 매출을 인식했대요. 근데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때 매출액을 인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세법에서 매출채권과 매출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럼 세무조정 어떻게 발생이 돼요? 입금산입 매출채권 100 유보 이렇게 발생되죠. 왜?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바꿔보면 그냥 이분계가 되겠죠. 오른쪽 거 지우고요. 왼쪽에 남아있는 건 무조건 입금산입이라고 했었고 매출채권 자산이고요. 입금산입 플러스 조정이니까 유보로 처분하시는 거고요. 자, 요렇게 했고 2기에 보니까 장부에서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이걸 매출로 잡았네요. 근데 세법은 어때요? 1기에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매출채권 없어지면서 현금 들어오면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에 대한 차이 존재해요.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바꿔보면 어때요? 현금 잔금 똑같으니까 없어지면 되는 거고 매출액을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을 오른쪽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장부상의 분계를 세법상의 분계로 옮기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나오겠죠. 빨간색, 즉 수익과 비용, 입금과 산입, 요거와 관련된 빨간색들은 다 그냥 제외를 하시고요. 나머지만 조정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송금산입이라고 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송금산입 매출채권 100 그리고 자산부채에 대한 차이인데 마이너스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요 분계가 나오겠죠. 입금불산입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저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어차피 마이너스 조정은 똑같다 그랬죠. 입금불산입을 하던 송금산입을 하던 그런 건 상관없다라는 거 우리 2장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자, 우리 1기에 세무조정을 입금산입 매출채권 100 유보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것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없어졌어요. 지금 매출채권 요거 계상돼 있잖아요. 즉 1기에 매출채권 100 유보 이게 있었잖아요. 어디에 기록돼 있겠어요? 이거 을표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유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1기의 을표를 보시면 매출채권 100 유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매출채권이 2기에 없어졌죠. 매출채권이 대변에 오면 매출채권의 감소 이건 아시죠? 매출채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유보도 없어지겠죠. 반대의 세무조정 이걸 뭐라고 해요? 추인을 통해서. 그래서 세무조정을 많이 해보시면 요런 것과 관련된 딱 내용이 딱 나오면 그냥 1기에 이거 하시고요. 2기에 대한 건 사실 이렇게 기록하실 필요도 없어요. 2기에 대금이 회수됐다라는 건 2기에 매출채권이 없어졌다라는 거고 매출채권에 딸려있던 유보에 대한 추인 그냥 2기에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숙달될 때까지는 차근차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환입액의 처리를 보도록 할게요. 환입액의 처리는요. 지출했을 때의 송금이었느냐 지출했을 때의 송금 불산입이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지출했을 때의 송금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환급이 되었을 때, 환입이 되었을 땐 입금으로 봅니다. 지출했을 때의 송금 불산입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돌려받았을 때, 환입이 되었을 때도 입금 불산입으로 봅니다. 각기 취급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이걸 지출했을 때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을 했다.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어요? 취득세 있죠.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된 세금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한다. 왜? 취득세는 부대비용이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자, 취득세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을 했어요. 이 취득세를 지출을 했을 때. 근데 이 취득세가 환급이 되었어요. 그럼 뭐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우리 해당 세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출했을 때의 송금으로 인정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재산세, 그리고 대송금은 송금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지출했을 때 송금 인정 여부를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등도 마찬가지고요. 지출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은요, 법인세, 소득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송금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겁니다. 대송금과 퇴충은 지출했을 때 송금의 인정 여부를 따져 보시면서 환입했을 때 이거를 입금으로 할 것이냐, 입금 불산입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시면 되는 거고, 재산세 같은 경우가 지출이 되었을 때 송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환급받으면 이거는 입금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지출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법인세 환급액이 발생되었다. 당연히 입금 불산입입니다. 이거는 뭐 반대로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죠. 해당 세목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놓으시면 요거에 대한 처리는 금방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국세, 지방세, 과호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위에서 우리가 봤던 이 환급금과는 달라요. 이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 같은 내용 아니에요.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법인세로 1기에 100원을 냈어요. 근데 나중에 한 5기쯤 가서 보니까 이거 법인세 100원이 아니라 내가 원래 법인세를 80만 내면 됐었어요. 5기 때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걸 발견이라고 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1기에 법인세를 100만큼 납부를 하고 5기에 이거 100이 아니라 80만 냈으면 됐네 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럼 얼마? 환급 신청하셔야겠죠. 경정청구를 통해서 20만큼의 세금 돌려주세요 해야 돼요. 근데 벌써 이거 이제 연말결산법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세금을 납부했을 때부터 4년이 지나 있죠 지금.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도 돌려받아야겠죠. 이게 뭐예요? 환급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이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나 총 얼마 받아요? 25원 받겠죠. 이 중에 20원은 뭐? 법인세에 대한 환급액. 법인세에 대한 환급액은 법인세를 지출을 했을 때 송금 불산입되었기 때문에 얘는 뭐? 입금 불산입되겠죠. 받았을 때에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 20원에 대한 이자를 책정했더니 4년 동안 5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입금 불산입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법인세가 아니라 그러면 이번에는 재산세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1기에 재산세를 100원만큼 납부를 했어요. 근데 5기에 가서 이거 재산세 100원이 아니라 80만 납부했으면 됐던 거였네 라고 해서 20만큼 환급 신청을 해가지고요 돌려받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를 돌려받았냐 하면 25원을 받았어요. 자, 이 중에서 20원만큼은 뭐예요? 재산세에 대한 환급액이죠. 이거 뭐예요? 재산세 납부했을 때 송금 항목이잖아요. 이거 환급 받았을 때에도 어때요? 입금으로 처리하셔야죠. 나머지 5원은 뭐예요? 환급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4년치에 대한 이자.
이거는 무조건 입금 불산입니다. 즉, 이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요, 환급액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그냥 무조건 입금 불산이 기타 처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시는 것보다 이게 환급금에 대한 이자가 재산세에서 발생을 했건 뭐 법인세에서 발생을 했건 뭐에서 발생을 했건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요, 무조건 입금 불산이 기타로 처분합니다. 이건 당연히 과세하면 안 되죠. 그동안에 이자 쳐가지고 내가 돌려받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어딨어요. 나 지금 20만큼 이렇게 더 낸 거 억울해가지고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까지도 과세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입금불산이 기타다. 그것과 관련된 세금이 재산세 등의 송금으로 인정되는 세금이든 법인세 등의 송금 불산이 되는 항목이든 그런 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금불산이 기타다. 그냥 얘는 이 두 줄로만 기억해 놓으시는 게 가장 편하신 것 같아요. 환급금에 대한 이자 무조건 입금불산이 기타. 환급금은 이런 식으로 처분이 좀 달라진다. 처리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의 저가 매입은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